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오늘 국립대전 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공식 일정에 돌입한 가운데 국민의힘 지지율이 당 출범 이후 최고 수준인 39%대로 뛰어올랐습니다. 한편 부동산 전수조사와 관련한 민주당의 탈당 권고 등에 대해서 국민 3명 중 2명이 잘한 일이라고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관련 내용을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김성환 시사평론가,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이준석 대표가 된 이후에 많은 게 새로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당대표가 따릉이 타고 다니고요. 그다음에 서울 현충원 아니고 대전 현충원을 이제 첫 참배 일정의 시작으로 잡았고 또 광주로 가서 철거 붕괴 참사 합동 부정소를 간대요. 이런 모습들은 어떻게 보이세요?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새로운 곳은 다 좋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대표는 새로운 모습을 또 보여줘야 한다는 부담감도 있을 거라고 네. 생각하고요. 뭐 따릉이 타고 출근했다고 하는데 평상시에 전동 킥보드 타는 모습을 제가 또 여러 차례 봐가지고 네. 뭐 신선해 보이지는 않았지만 당 예. 대표로서의 모습으로는 굉장히 신선해 보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당분간은 이런 현상들이 계속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정치권의 일종의 문법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당대표는 좀 근엄하고 네.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예. 그리고 발언도 조심하고 좀 무게감 있는 발언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설득력 있게 뭔가 얘기를 하고 근데 그런 문법에서 지금 확연하게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게 일종의 이제 국민들의 변화의 욕구나 이런 바람들을 이준석 대표가 좀 보여줘야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어찌 보면 기존 정치권에 좀 물들지 않은 사람이 그냥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해도 사실은 문법이 저절로 깨지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새로움은 당분간 계속 보여질 가능성이 있고 네. 또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열광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다만 이제 우려스러운 측면은 그러니까 새로운 건 때도 잘 타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때를 잘 탄다고 하기보다는 새로운 것도 조금 시간 지나고 나면 금방 또 옛 것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으려면 당내 조직들하고 어떻게 잘 유기적으로 당내 의사결정 구조를 통해서 뭔가 행동이라든가 결정들이 내려질 수 있는가. 예. 한 사람의 모습으로만 보여지지 않는 국민의힘 전체의 내적 힘을 키워나가는 방식으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예. 이건 좀 시간이 지나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국민의힘 당내에서도 지금 굉장히 많은 그 관심을 받고 있어서 기대가 많을 것도 같고 반면에 우려되는 점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둘 게 다. 뭐 출범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뭐 우려되는 아 그래요? 우려는 뺄까요? 일단은 본인이 이제 선거 기간 동안에 무슨 다음을 없앴으면 좋겠다. 당 대표 다음, 중진 다음, 뭐 국회의원 다음 이런 네. 다음은 사실은 어떻게 규정 짓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없앴으면 좋겠다라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평상시에 하고 다니던 모습 그대로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이죠. 다만 이제 콘텐츠는 달라지겠죠. 예. 기존에 당대표 아닐 때와 당대표일 때의 여러 가지 콘텐츠 면이 있어서는 달라질 것으로 보고 다만 협의 과정 이런 부분들을 잘 진행을 하면 당내에서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팬덤 정치로 가거든요. 개인의 팬덤 정치로 가는 것보다는 당의 시스템을 통해서 여당과 협상하고 정치를 내고 원내 교섭단체를 통해서 여당과 협상을 하고 법안을 위반하고 이런 식의 어떤 시스템 정치 쪽으로 조금 발길을 돌릴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요. 예. 그렇다면 신구조화를 통한 다음 정권 재창출에 한 발짝 더 다가가는 그런 정당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이런 상황에서 지난주 국민의힘 지지율은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니까요. 39.1%, 역대 최고치가 39.4%였는데 여기에 근접한 수준을 보였습니다. 이준석 대표 선출에 따른 컨벤션 효과라고 봐야 될까요? 있다고 봐야 되겠죠. 앞으로 저런 현상이 당분간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국민들이 그동안에 굉장히 정치권의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혁신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도 한편으로 있었을 거라고 보고요. 좀 새로운 정치를 원하는, 사실 정치 불신이라고 하는 말도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데요. 네. 근데 그런 면에서 좀 기존하고 다른 뭔가의 새로운 정치를 계속 요구해왔던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그런 모습들을 얼마나 잘 보여줄 것인지 기대하는 측면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게 지지율로 일정 부분 반영이 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또 제일 사실 민주당이 좀 긴장하고 우려해야 될 만한 부분들은 국민들이 이런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민주당에 대한 기대보다는 국민의힘에 더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 이 얘기는 결국은 국민의힘 내부 지지자들부터
전략적 선택을 해가면서 대선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움직여줘야 하는가 그런 생각들을 자꾸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민주당 지지자들도 그런 선택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전통적으로 국민의힘은 굉장히 오래된 당원들도 많고 그리고 또 지역색도 좀 강하다고 하는 평가들 많이 받아왔는데 네. 지금은 정권 교체를 위해서 뭔가 움직여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당위나 아니면은 그런 목적의식이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이건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그런 무서운 어떤 그 원리가 작동하고 있을 때 과연 우리는 국민들한테 뭘 보여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깊이 있게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민주당은 지지율이 0.5%포인트 하락한 29.2%가 남았고 국민의힘은 39.4%. 이번 결과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근데 바라보셨습니까? 저는 이제 기대가 반영된 거라고 보고요. 응원의 메시지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번에 이준석 대표가 대전 현충원을 간 것에 대해서는 뭐 갑론을박이 있는데 첫 방문으로 사실 가서 하는 그 행보 자체를 보면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그다음 민주당에 대한 비판도 하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천안함 장병에 대해서 보훈이 더딘 것에 대해서 우리 잘못이다라고 했어요. 2010년 이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다시 희생자에 대한 국가유공자 지정 면에서도 한 명이 이탈한 적도 있고 네. 생존자의 경우에는 지금 절반 정도가 아직 등록이 안 돼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민주당 정부를 비판하지 않고 우리 정부, 우리 보수도 잘못했다. 이게 좀 신선한 접근이었고요. 이런 그 접근 방법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어떻게 보면 현 그 공정을 원하는 세대한테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이게 그 어떤 보훈 측면이라는 거, 그러니까 단순 추모가 아니고 보훈 측면에서 노력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메시지를 던져주는 이런 식의 만약에 당대표 행보가 정책 입안으로 연결된다면 저는 이 기대가 지속적인 지지로 이어질 것이고 그렇지 못하다면 좀 빠질 것이고 예. 그래서 아마 다만 당분간은 이런 기대적 지지율 또는 기대적 지지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민주당이 지금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네, 그렇죠. 예. 민주당이 지금 이제 곧 대선 기획단을 출범시키는데 지금 누가 기획단장이 되냐 자체도 정하지 못한 상황인 거 봐요. 근데 이준석 대표를 자꾸 따라가면 예. 민주당은 이준석 대표를 따라하는 정당이 그러니까요. 되잖아요. 그렇게 가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예. 보고요. 그렇게 간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서도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로움에 대한 국민들의 어떤 기대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인데요. 새롭다고 해가지고 성능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 항상 새로운 것에 대한 기대는 있지만 그럼 이준석 대표는 조만간에 문제 해결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또 그걸 실제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책화하고 실천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국민적 평가가 있기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뭐 당 경선 과정에서도 보여줬던 것처럼 이준석 대표는 그동안에 문제 해결 능력을 보여준 적이 없어요. 검증받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사안들, 거기에서 각자 주장이 다 강한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 사람들을 토론으로 이끌어내고 그것 안에서 최소한의 뭔가의 합일점을 끌어낼 수 있을 능력을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은 거기까지 가야 확실하게 신뢰를 보낼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예. 그럼 민주당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준석 대표가 젊기 때문에 민주당도 젊어져야 한다. 뭐 물론 당연하죠. 세대 교체 바람이 불고 있다. 그것도 또한 국민의 요구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간판들을 다 세대 교체를 민주당도 한다 그래서 예. 그래서 결코 또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결국 그렇게 되면은 민주당은 계속 따라하는 정당밖에 안 될 겁니다. 이미지가 계속 끌려다닐 수밖에 없거든요. 민주당은 다른 걸 보여줘야죠. 예.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갖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던가 젊다고 얘기한 단순히 젊음으로 인해서 뭔가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라 좀 더 책임감 있고 신뢰감 있게 뭔가를 끌고 나가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오히려 더 낫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지자들이 국민의힘은 확실하게 지금 전략적 선택들을 하고 있고 대선 승리로 가기 위한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지지자들이 먼저 한 발 빨리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도 과연 지금 그러고 있는가? 민주당 지지자들도 과연 그러고 있는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럼 도대체 뭐가 필요한가? 이런 것들을 계속 끊임없이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일단 변화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완전한 변화를 보여줘서 민주당도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젊은 것만 따라가느냐 그건 아닌 것 같다는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민주당은 지금 뭐 대권 잠룡들이나 아무튼 지도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변화를 그럼 어느 부분에서 변화를 그럼 모색해야 될까요?
뭐 예를 들면은 이준석 대표는 청년 정책이나 이런 네.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감을 아마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새로운 세대가 뭘 요구하는지에 대해서 그걸 대변하고 얘기할 겁니다. 네. 근데 민주당은 그걸 어떻게 그럼 정책적으로 가져나갈지를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선 후보도 예를 들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그럼 이준석 대표가 청년층이 원하는 공정, 일자리 뭐 이런 거라고 하면 내가 그걸 보여줄 수 있다고 하는 걸 증명해 보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청년 세대 그리고 좀 소외된 세대들의 얘기를 내가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청년 수당으로 내가 만들어냈다고 얘기를 한다거나 그러면 다른 정책적으로 일자리 문제나 이런 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내가 구체화해서 실제로 나는 그걸 실천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국민적 신뢰감을 자꾸 줘야 한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뭐 공정, 능력주의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지만 본인은 이미 능력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태어나고 출발한 세대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뭐 정세균 전 총리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본인들은 갖지 못한 상태에서 삶으로 체화해서 그 어떤 정책들을 만들어 놓을 수 있는 입장이잖아요. 그건 서사가 달라요. 스토리가 예. 완전히 다르거든요. 내가 그렇게 삶으로 가지고 왔던 인생에 있어서 살아왔던 것을 어떻게 청년들한테 구체적으로 내가 제시할 수 있을지 이런 스토리, 개인적인 스토리나 이런 것들하고 같이 그런 내용들을 부각해 나가면서 정책적으로 그런 걸 자꾸 만들어내는 걸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게 민주당 대선기획단이나 이런 데에서도 투영이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이준석 대표 선출 이후 첫 당직자 인선 역시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 비서실장을 보면 초선의 서범수 의원이고 수석 대변인 역시 초선의 황보승 의원이 내정이 됐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모습들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비서실장과 수석 대변인의 경우에는 특히 수석 대변인의 경우에는 당대표의 의중을 이심점심으로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당의 어떤 논평 기조를 유지해야 되고 기자분들과의 대화 채널이기 때문에 당대표의 생각과 유사한 그런 연령대의 초선 의원을 선정한 것 같고요. 네. 평상시 교류가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서범수 의원도 초선이지만 사실은 경험이 많은 분이고 또 지역적 안배도 있었던 것 같고요. 어쨌든 당대표와 비서실장은 사실은 당대표가 본인이 가장 편한 또는 본인한테 가장 도움될 수 있는 인사로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두 그 당직의 인사로 이준석 대표 체제의 인사 기조를 알기는 어렵고요. 이 부분은 사실은 뭐 다른 당의 지도부가 크게 이견을 놓을 수 없는 예. 자리거든요. 나머지 인사 이제 사무총장이나 여의도 연구원장, 정책위 의장 이런 당직의 인선을 보면 이준석 대표 체제의 기조를 알 수 있는 그런 그 방향을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말씀하신 것처럼 나머지 당직 인선에도 사실 지금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어서 어제 이준석 대표와 김기현 원내대표가 또 오후에 비공개 회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좀 관전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저는 사무총장의 경우에는 사실은 뭐 예상되는 인사가 있어요. 네. 풀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예. 4선 정도의 또 사실은 이준석 대표와 색깔이 그렇게 많이 다르게 되면 엇박자의 모습을 자꾸 외부에 노출시키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특정인이 전 연상이 되는데 다만 이제 여의도 연구원장이 저는 개인적으로 여의도 연구원장이 어떤 분이 될지가 관심이 커요. 예. 현재는 지상욱 전 의원이 하고 계신데 이 원내분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원내분으로 갈 것인지 원내분들 중에서도 뭐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언론에는 윤희숙 의원 얘기도 나오던데요. 이 여의도 연구원장이라는 그 직함이 사실은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바빠요, 굉장히. 예. 그러니까 바쁜 분이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의도 연구원장이라는 것이 예전처럼 직함만 주는 이런 그 관례를 따라간다 그러면 그렇게 갈 수도 있겠지만 실용을 중시하는 이준석 대표 체제에서는 원외 인사가 기용될 가능성도 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물론 지상욱 의원도 원외 인사지만 의원의 경험이 없는. 그래서 밖의 의사를 정책 입안에 전달하고 좀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원내와 독립적인 운영이 가능한 의원 경험이 없는 원외 인사로 갈 가능성도 없잖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간다 그러면 이준석 대표 체제의 정책 기조가 어느 정도 읽히는 거죠. 그리고 정책위 의장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뭐 당대표가 지명을 행사하지만 원내대표와 협의를 거치고 의원총회에서 또 이게 수락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이준석 대표의 어떤 의중이 덜 반영되는 이런 당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이제 최고위원회 의결 정족수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면 최고위원회 현재 4명의 선출직이 있고 1명의 지명직이 있고 정책위 의장 당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5번 과반을 넘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책위 의장이 그런 면에서는 또 중요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수 있어서 어떤 인사가 인선이 될지 저도 좀 궁금한 편입니다. 그럼 하나 더 그 말씀하신 것 중에 최고위원 한 명 이제 당 대표가 지명해야 되잖아요. 네. 어떻게 뭐 구성이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그건 뭐 대표 마음속에 있겠죠. 그런데 본인이 스스로 얘기했듯이 여성의 전문가 또는 전문직 직종을 생각하고 있다. 그냥 당선되기 이전에 그렇게 네. 밝혔기 때문에 본인이 공약한 걸 지키는 편이에요. 이번에 대전 현충원도 본인이 국방부에서 시위하시는 분들과 약속을 했잖아요. 당선되면 가서 출마하겠다 약속했기 때문에 아마 그 정도 범주에서 선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사실 어제 오후에 비공개 회동이 김기현 원내대표 그리고 이준석 대표의 첫 회동이었는데 앞으로 두 인물의 호흡은 어떨까요? 당분간은 저는 굉장히 부드럽게 잘 갈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조건이 굉장히 좋아요,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총선이나 지방선거를 앞두고 만약에 있었다고 한다 그러면 당직 한 명 한 명에 굉장히 예민한 반응을 보였을 거예요. 공천도 있고 이런 것도. 예, 그렇죠. 여의도 연구원장도 공천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이준석 대표가 누굴 외부 사람 들이겠다고 한 당장 반발이 나올 겁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아니잖아요. 또 하나는 국민의힘 내부에 대선 주자가 마땅히 지금 없는 상황이잖아요. 대선 주자가 확실하게 국민의힘 안에 있고 대선 주자 간의 경쟁이 치열하다고 하면은 이준석 대표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후보 간의 명함이 엇갈리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예. 그게 당내 갈등으로 폭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지금 그런 상황이 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조건 하에서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최대한 중진의 목소리, 좋은 당직이라고 하는 사무총장 같은 경우는 특히 조직과 돈을 움직이는 자리니까 그런 자리의 경우에는 중진들의 의견을 들어서 김기현 대표하고 손발을 좀 맞출 만한 그 정도의 어떤 인물을 선택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안정적으로 인사를 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 있다. 그러니까 조금 욕심을 덜어내고 예. 호흡을 맞출 만한 정도의 당내에서 크게 불만의 목소리가 안 나올 정도의 인물을 선택한다고 하면 당직 인선까지는 크게 문제 없이 잘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다만 이제 그 이후가 계속 문제가 되겠죠. 늘 뭐 지금 국민의힘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것처럼 그건 지금 당장 미리 뭐 예상해서 평가하기보다는 네. 그때그때 뭐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준석 대표가 그 후보 시절에 그 말했던 걸 계속 지키는 것 같아요. 바로 안철수 대표를 만났잖아요. 만난다고 하고 나서 만났는데 보도에서는 뭐 합당 의지 정도 확인했다 정도 나오는데 오늘 아침에 인터뷰 이준석 대표 하는 거 보니까 둘이 만났을 때 합당 얘기는 안 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합당 어쨌든 근데 이후에 합당에 대해서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국민의당과 합당이 시급한 면이 없지 않아 있죠. 물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본인의 대선 행보와 맞물려서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국민의당이 만약에 입당 내지 합당이 안 되면 사실은 또 다른 정치 공간이 열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윤석열 전 총장의 입당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그런 정치적 공간을 없애주는 것이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자강론을 펴나가기에 전제 조건이 그거 같아요. 그래서 그쪽 공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입당 내지 합당 그 절차가 먼저 마무리돼야 된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약속을 지키는 의미도 있지만 네. 아마 본인의 의중 플러스 여러분들의 의사를 들어봐서 그것이 가장 시급하다라는 아마 조언을 듣고 행동한 것이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요. 예. 그것은 이제 정치적인 국민의힘의 앞으로 대선 후보자 그러니까 정권 창출의 행보와도 굉장히 맞물려 있는 예. 중요한 수순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합당 관련돼서 전혀 말이 없었다는 것은 좀 납득이 안 되고 네. 이건 뭐 이심 전심이겠죠. 예. 사실 거기 자리를 같이 했다는 것은 뭐 축하 자리는 전화로 하면 되는 것이고 또 자리가 상계동 카페에서 만났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이준석 대표 찾아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물론 거의 같은 동네에 살지만 네. 그렇다면 배려하는 측면이었다. 그전에 네. 껄끄러웠던 이런 관계를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이었고 껄끄러웠던 관계를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는 그 목적은 합당을 원활히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합당을 위한 행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러면 그 이준석 대표가 주호영 전 원내대표에게 합당에 관해서는 그 어느 정도의 권한을 주겠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주호영 지금 의원이 그런 역할을 하게 될까요? 뭐 부담스럽겠지만 하셔야 예. 되겠죠. 그것은 당을 위해서도 그렇고 실제 상당 부분 이제 조영 대표가 경선 과정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본인이
어떤 업적으로 이렇게 상당히 되돌릴 수 없는 단계까지 진행을 해왔다라고 굉장히 구체화됐고 뭐 마치 도장만 찍으면 되는 단계처럼 말씀하셨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이룬 행보에 대해서는 이제 마무리를 지어주라는 어떤 당부의 말씀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지 않겠다. 기왕에 진행됐던 부분을 살려서 마무리를 짓겠다라는 이준석 대표의 어떤 그 전략적 발언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다음으로 민주당 상황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 부동산 전수조사 이후에 의원 탈당 권고란 초강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은 다소 낮아진 모습 저희가 앞서 잠깐 짚어봤었는데 그런데 민주당의 탈당 권고 조치에 대해서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한번 물어봤더니 10명 중 7명 가까이가 잘한 일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런 결과는 좀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이제 국민들이 조금 기대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동안에 내로남불이다, 뭐 언행불일치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 왔고 또 뭐 송일 대표도 인정했던 것처럼 4.7 재보궐선거의 가장 큰 원인이다 이렇게 지적을 해왔잖아요. 근데 저는 지난번에 4.7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참패하긴 했지만 모두 다 민주당에서 등 돌린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서운한 마음도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는 나는 못하겠다. 근데 민주당은 못 찍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 민주당이 스스로 뭔가 자기 살과 뼈를 끊어내는 한이 있더라도 뭔가 바뀌고 있구나 걸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번에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 다소 억울한 의원들이 나왔다 하더라도 당대표가 그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해낼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시작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점에서는 앞으로 좀 그렇게 해줄 기대한다라는 마음도 여기에 일부 반영된 여론조사 결과가 아닐까 생각해요. 예. 근데 앞으로도 민주당이 비슷한 일들을 계속 겪을 때 뭐 국민의힘에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계속 해왔던 것처럼 선거 승리를 보면서 모든 결정들을 내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민주당은 갈등들을 어떻게 막 풀어나갈까, 정책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 야권하고 어떻게 얘기를 할까, 이런 것 갈등 국면 안에서 계속 갈등을 양산하는 방식으로 정치를 해왔는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계속 선거 승리를 위해서 어떻게 움직여갈 것인지에 대한 것만 보면서 결정을 하나하나씩 해왔다는 거예요. 예. 호남에 대한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고 구애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민주당도 이제는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국민들이 뭘 보고 기대할 것인지에 대해서 바라보고 대선 승리를 위해서 민주당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게 더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얻을 것인지 이것만 보고 자꾸 결정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 첫 시험대에 올랐는데 그걸 일단 송영길 대표가 힘들더라도 결정해 준 것이다. 앞으로도 이런 결정의 순간들이 계속 올 때 똑같이 눈을 대선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결정을 해줘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탈당 조치에 대한 국민들의 이런 반응, 이렇다면 국민의힘 역시 권익위 조사 결과에 따라서 민주당과 어느 정도 상응하는 조치가 불가피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탈당 권고는 사실은 징계가 아닙니다. 근데 국민의힘의 탈당 권고는 징계 유형 중에 하나예요. 아, 그래요? 탈당 권고 물론 이제 징계 절차를 거친 이후에 탈당 권고를 했을 경우에는 탈당 권고 이후에 뭐 1개월인가 탈당 안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당적을 잃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원들이 보는 탈당 권고에 대한 의미하고 민주당의 당원분들이 보는 탈당 권고의 의미하고 좀 다릅니다. 예. 어쨌든 그 뭐 당적을 버리라는 소리니까 뭐 전국 의미는 같다고 보고 그에 상응하는 절차 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다만 지금 전현희 권익위원장께서 뭐 회피를 안 하시겠다고 네. 하는 이 부분은 전국에는 회피하신다고 좀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은 훈령이거든요. 훈령에는 2년간 전직 직장과 관련돼 있을 경우에만 회피하도록 돼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네. 법에 보면 사실은 좀 공정하게 어려운 사유가 있으면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유사한 사유에는 회피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네. 회피 안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저희가 조사를 의뢰할 때 그 부동산 조사 팀장이신가요? 단장이신가요? 김태형 씨라는 분이 아마 그 위원장께서는 회피할 것으로 본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두 가지 이유가 있고 세 번째는 이번에 부위원장으로 가신 분께서도 회피를 하신다고 했어요. 예. 왜냐하면 민주당의 당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전현희 그 권익위원장께서 회피를 안 하는 이유는 앞뒤가 안 맞는 거기 때문에 이런 논리적 법령 해석 실제 공정하기 어려운 실제 사유 이런 부분들 세 가지를 감안해 보면 예. 저는 전현희 위원장께서 전국엔 회피하실 거라고 보고 회피하신 이후에 이루어진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네. 민주당 못지않은 조치가 있어야 되겠죠. 그럼 전현희 위원장 회피 안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마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권익위 안에서. 왜냐하면 뭐 민주당 인사기 때문에 민주당 국회의원을 지냈기 때문에 뭐 본인은 이제 회피 사유가 돼서 민주당 조사할 때는 이제 빠진 거 그것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 권익위 차원에서 다른 모든 당을 지금 다 조사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의원들을. 예, 예. 근데 그 조사할 때 정치적 부담감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클 거예요. 조사 단장이 가지고 있거나 권익위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부담감도 상당히 큰데 권익위원장이 위원장이 나서서 뭔가 책임을 진다고 하면 그러면 단장이든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의 책임이 덜 돌아오잖아요. 네. 근데 계속 언제까지 이제 모든 국회의원 조사를 맡으면서 그 부담을 떠안고 가기에는 너무 힘들다. 이런 내부적 호소도 아마 일부 있었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권익위라고 하는 기관 자체가 중립성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결정을 내려야 하는 기관인데 위원장 한 명 때문에 자꾸 그 기관이 의심받는 거 이게 과연 맞는 것이냐. 그러니까 이전에도 사실 권익위원장은 어찌 보면 여권 인사가 계속 해왔던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더라도 그 여권 인사가 또 됐던 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정치적 논란에 많이 휩싸인 기관은 또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위원장이 뭐 전 의원이라고 해서 계속 이런 방식으로 중립성 논란이나 뭐 이런 데 시비에 휘말리게 되면 기관 자체 신뢰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아마 그런 부분들도 저는 고민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예. 근데 이게 정치적 문제가 돼버린 상황이니까 공정하게 난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국민의힘 의원들 입장에서 나중에 결과 보고 우리가 더 많이 나왔네? 그럼 난 못 믿겠어. 이렇게 나올 명분을 제공하는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전현희 위원장이 이번에도 회피하는 게 결과적으로는 뭐 맞는 방식이다.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불필요하게 정치적 논란에 휩싸일 필요는 없다. 그 앞서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네. 설령 회피해 주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김성환 시사평론가,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